엄마 왜 이제야 찾아주신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네가 혼자 그렇게 힘들게. 미안해. 24년 만의 재회.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찾게 된 걸까요? 법정에서 마주친 세 사람은 어떻게 부녀 관계임을 알게 된 걸까요? 모든 이야기는 한 젊은 엄마의 절박했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을 담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준아, 오늘도 힘내자. 엄마가 있잖아. 우리 괜찮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나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9달 된 아들 서준은 그녀의 품에서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깃을 꽉 쥐고 있었다. 나영은 그 손을 살포시 감싸쥐었다. 반지하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영은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이곳을 집처럼 만들려 노력했다. 벽에는 서준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작은 화분 하나가 창틀에 놓여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내용물이 많지는 않았다. 우유 한 팩, 계란 몇 개, 그리고 김치. 오늘 저녁까지는 충분했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탁자 위엔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나영은 그것들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번 달은 좀 더 아껴야 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늘 그렇게 해왔다. 핸드폰 화면을 켰다. 배터리는 30%. 구직 사이트의 알림이 몇 개 떠 있었다. 나영은 하나씩 확인했다. 재택근무 가능한 자리, 시간제 일자리. 서준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서준이가 어린이집 가면 그때 제대로 일할 수 있어. 나영은 24살이었다. 보호시설에서 자랐고 18배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편의점, 카페, 식당.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났다. 처음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전하자 그는 연락을 끊었다. 나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결국 혼자라는 것을. 하지만 서준을 낳고 모든 게 달라졌다. 이 작은 생명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고 지쳐도 일어설 수 있었다. 서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영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댔다. 약간 따뜻한 것 같았다. 미열일까? 그녀는 체온계를 꺼내 측정했다. 37.2도. 정상 범위였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괜찮아. 그냥 더운가 보다.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켰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다. 시원했다. 서준은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영은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번 주 남은 돈은 3만 원. 식비와 교통비로 쓰면 딱 맞았다. 다음 주에는 정부 지원금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만 하면 괜찮아. 그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상황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됐다. 밤은 깊어갔고 나영은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밥 한 공기에 김치와 계란 프라이. 소박했지만 배는 채울 수 있었다. 서준의 분유는 아직 며칠치가 남아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했다.
서준의 옷을 개고 장난감을 정돈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나영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안정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금은 가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벽에 습기는 있었지만 견딜만 했다. 이곳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서준의 보금자리였다.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나영은 눈을 감았다. 불안보다는 기대를 품으려 노력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그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서준과 함께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일찍 일어났다. 서준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동사무소에 들러서 서류 제출하고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와서 서준이 이유식 만들기. 계획은 명확했다. 나영은 메모장에 목록을 적었다. 필요한 물건들 분유, 기저귀, 야채, 달걀.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었다. 서준이 일어났다. 아이는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나영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잘 잤어? 우리 서준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모든 게 루틴처럼 자연스러웠다. 나영은 이 시간들이 좋았다. 비록 혼자였지만 서준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았다. 준비를 마치고 외출했다. 서준을 아기띠에 업고 버스를 탔다. 동사무소까지는 새 정거장.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제출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은 친절했다. 한 달 정도 소요될 거예요. 승인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영은 깊이 인사했다.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럽지 않았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은 접을 수 있었다. 다음은 마트였다. 나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둘러봤다.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할인 중인 야채, 유통기한이 임박한 달걀, 그리고 꼭 필요한 분유. 계산대에서 금액을 확인했다. 28,000원. 예산보다 조금 넘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다. 카드를 긁었다. 승인이 떨어졌다. 다행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오늘도 잘 해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작은 승리였다. 집에 도착해 장본 물건을 정리했다. 냉장고가 조금 채워지니 마음도 안정됐다. 서준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서준아, 엄마 이유식 만들어줄게. 주방에서 애호박을 썰고 쌀을 불렸다. 정성스럽게 만든 이유식을 시키고 서준에게 먹였다. 아이는 잘 받아 먹었다. 맛있어? 엄마가 만든 거야. 서준은 옹알이로 대답했다. 나영은 웃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오후에는 빨래를 했다. 손빨래였지만 익숙했다. 세탁기를 살 여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빨래를 널고 방을 정리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구직 사이트에서 온 알림이었다. 재택 데이터 입력 일자리. 시급은 낮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다. 지원해 볼까? 나영은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학력은 고졸, 경력은 단기 아르바이트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적었다. 잘 되면 좋겠다. 서류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희망을 품되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다. 그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었다. 저녁이 되자 나영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다. 라면에 계란과 야채를 넣었다. 영양도 생각하고 맛도 괜찮았다. 서준은 이미 이유식을 먹고 잠들었다. 잘 자, 우리 서준아. 나영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따뜻했다. 건강한 온기였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나영과는 먼 이야기들이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는 것도 중요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구직 사이트에서 답변이 왔다. 서류 검토 중입니다. 희망적인 신호였다. 조금만 더. 나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는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다. 서준이는 건강하고 나도 괜찮다.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를 덮고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오늘도 그녀는 해냈다. 며칠 후 나영은 구직 사이트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다시 다른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서준의 분유가 떨어졌다. 나영은 냉장고를 확인했다. 식료품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지원금이 들어오려면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 지갑을 확인했다. 10,000원. 나영은 한숨을 쉬었다. 분유 한 통에 15,000원. 기저귀까지 사려면 부족했다. 어떻게 하지? 나영은 옵션을 생각했다. 복지센터에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처리 시간이 며칠 걸렸다. 당장 오늘 필요한 물건들이었다. 지인에게 빌릴까 생각했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시설 출신이라 친구도 많지 않았고 있는 친구들도 형편이 비슷했다. 나영은 서준을 보았다. 아이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분유를 타서 먹였다. 이게 마지막이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나영은 결정을 내렸다. 복지센터에 가서 긴급 지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내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근처 마트에 가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 더 저렴한 대체품이 있을지도 몰랐다. 서준을 업고 마트로 향했다. 큰 마트였다. 유아용품 코너로 갔다. 진열대에는 여러 브랜드의 분유가 있었다.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가장 저렴한 것도 13,000원. 나영의 예산을 넘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일단 가격만 확인하고 복지센터에 가자. 하지만 그 순간 나영은 실수를 저질렀다. 분유통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무의식적으로 가방에 넣어버린 것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가방 안이었다. 어떡하지? 나영은 당황했다. 주위를 둘러봤다.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진열대에 놓아야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였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다가왔다. 나영은 화들짝 놀랐다. 아니요. 괜찮아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 나영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땀이 났다. 빨리 다시 놓고 나가자.
나영은 가방에서 분유통을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준이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배가 고픈 것이 분명했다. 나영은 혼란스러웠다. 아이를 달래는 것이 먼저였다. 분유통은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 밖으로 나가려고 계산대 쪽으로 향했다. 마음은 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 애썼다. 출구가 가까워졌다. 자동문이 열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실례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영의 발이 멈췄다. 보안 직원이었다. 가방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나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나영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분유통이 드러났다. 보안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로 가시죠. 나영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서준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경찰이 호출됐다. 나영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나는 최악의 엄마야. 자책이 밀려왔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여자 경찰관이었다. 그녀는 나영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셨어요? 아이가 배고파해서요. 돈이 없어서. 나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자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다. 일단 지구대로 가셔야 해요. 조사받으셔야 해요. 네. 나영은 서준을 안고 경찰차에 올라탔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지구대에 도착했다. 나영은 조사실로 안내됐다. 서하경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앉으세요. 나영은 의자에 앉았다. 서준은 엄마 품에서 겨우 울음을 그쳤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영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분유가 떨어진 것, 돈이 부족한 것, 그리고 실수로 가방에 넣게 된 것.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가족은 없으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아이 아버지는요? 연락 안 해요. 하경은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어려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절도 미수예요. 알아요. 죄송해요.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경은 티슈를 건넸다. 약식 명령으로 처리될 거예요. 벌금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요?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서 정하겠지만 아마 2, 30만 원 정도요. 나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30만 원. 그녀에게는 큰 금액이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영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경 형사가 문 앞까지 배웅했다. 혹시? 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지 서비스 받고 계세요? 신청은 했는데 아직 처리 중이에요. 긴급 지원도 있어요. 복지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하경은 명함을 건넸다. 어려우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나영은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나영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경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집에 돌아온 나영은 서준을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지쳐서 금방 잠들었다.
나영은 거실에 앉아 명함을 들여다봤다. 서하경 형사, 그리고 전화번호. 혼자가 아니라고 했지.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나영은 핸드폰을 꺼내 복지센터 번호를 찾았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은 최악의 하루였다. 하지만 한 가지 배웠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영은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아질 거야. 반드시. 챕터 5. 마지막 선택. 다음 날 아침 나영은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응대했다. 긴급 생계비 신청 가능하세요?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영은 준비를 시작했다. 서준을 씻기고 옷을 입혔다.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복지센터는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도착하자 상담사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나영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했다. 긴급 생계비는 일주일 내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이 어린이집도 우선 입소 대상이에요. 정말요? 네.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나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드디어 길이 보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복지센터를 나서며 나영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됐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희망이 보였다. 며칠 후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봉투가 있었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약식 명령서였다. 벌금 3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 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영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정식 재판. 하경 형사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영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을 신청하기로. 벌금을 당장 낼 방법은 없었고 판사님께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주일 후 재판 날짜가 통보됐다. 한 달 뒤였다. 그 한 달 동안 나영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긴급 생계비를 받았고 서준의 어린이집도 대기 순번이 올라왔다. 재택 데이터 입력 일자리에도 다시 지원했고 이번에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시급은 낮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재판 전날 밤 나영은 준비를 했다. 입을 옷을 다렸고 서준도 깨끗하게 씻겼다. 내일은 솔직하게 말하자.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영은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서준을 업고 법원으로 향했다. 큰 건물 앞에 서자 긴장이 됐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법정에 들어갔다. 판사석에는 정우진 판사가 앉아 있었다. 60대의 남자였다. 나영은 피고인석에 앉았다. 우진은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나영의 얼굴을 봤다. 그 순간 우진의 손이 멈췄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표정. 그는 서류를 다시 봤다.
출생연도, 발견 장소, 보호시설 이름. 설마.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피고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변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나영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판결합니다.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나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도움 요청하세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나영은 법정을 나섰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우진은 자리에 남아 서류를 다시 봤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우리 딸일까? 그날 밤 우진은 예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기록을 꺼내보기로 했다. 정우진은 그날 밤 서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20해 전의 기록들, 실종 신고서, 수사 기록, 그리고 작은 사진 몇 장. 예린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앉아? 잠이 안 와. 우진은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생후 사흘 된 아기의 얼굴, 작은 손, 까만 눈, 그리고 코끝에 작은 점. 오늘 재판에서 본 그 여자 코끝에 점이 있었어. 예린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같은 위치에? 응. 그리고 나이도 맞아. 24살. 보호시설 출신이라고 나와 있었어. 예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럼 혹시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해. 우진은 서류를 하나 더 꺼냈다. 당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였다. 실종 당일 근처 보호시설 몇 곳에 수사가 들어갔어. 그중 하나가 소망의 집이었는데 거기 기록이 있을까? 모르겠어.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가자. 빨리 확인하고 싶어. 그래. 내일 가보자. 부부는 밤늦게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0해의 기억들, 딸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 그리고 포기할 뻔했던 순간들. 만약 정말 우리 다은이라면.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천천히 다가가야지. 갑자기 나타나서 부모라고 하면 놀랄 거야. 그래. 조심스럽게.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법원에 휴가를 냈다. 예린과 함께 차를 타고 소망의 집으로 향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도 색이 발해 있었다. 우진은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도가 나왔다. 조용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의 여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선의 원장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진은 명함을 꺼냈다. 판사 정우진입니다. 20해 전 이곳과 관련된 일로 여쭤보려고요. 선혜는 명함을 받아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20해 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2005년 12월경
이곳에 맡겨진 여자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선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쯤이면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네요. 기록 찾아봐야겠어요. 그녀는 낡은 파일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가 날렸다. 우진과 예리는 숨죽이며 기다렸다. 있네요. 2005년 12월 15일. 선혜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새벽에 시설 앞에서 발견된 여아. 생후 일주일 정도로 추정됐어요. 예린의 손이 우진의 팔을 꽉 잡았다. 그날이었다. 다은이 사라진 지 나흘 뒤였다. 어떤 상태였나요? 우진이 물었다.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고 나와 있네요.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고 옆에 작은 신발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발이요? 예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네. 아기용 등개질 신발. 분홍색이었다고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신발. 친구가 선물로 준 신발이었다. 손으로 직접 뜬 분홍색 신발. 한 켤레 중 하나가 다은과 함께 사라졌었다. 그 신발 지금도 있나요? 개인 물품은 보통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돌려줘요. 아마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뭔가요? 당시엔 이름이 없어서 무명으로 등록됐다가 나중에 한나영이라고 지었어요. 우진과 예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한나영. 바로 오늘 아침까지 생각했던 그 이름이었다. 혹시 그 아이 사진이나 다른 기록이 더 있을까요? 선혜는 파일을 더 뒤지다가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당시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작은 신발이 보였다. 비록 흑백이지만 뜬개질 무늬가 선명했다. 예리는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안에 작은 비닐 봉지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자 다른 한 짝의 신발이 나왔다. 똑같은 분홍색, 똑같은 무늬. 선혜도 놀란 표정으로 두 신발을 번갈아 봤다. 이건 한 켤레네요. 네. 우리 딸이 사라질 때 한 짝이 함께 없어졌어요. 우진이 설명했다. 원장님,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선혜는 고개를 저었다. 성인이 되면 대부분 연락이 끊겨요. 하지만 최근 주소는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선혜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특별한 경우니까 주소만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그 아이도 놀랄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혜는 주소를 적어주었다. 서울 외곽의 한 동네. 우진은 종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찾으시는 거군요. 선혜가 조용히 말했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영이 아니 그 아이도 가족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 있을 때부터 늘 혼자였거든요. 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꼭 찾을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시설을 나와 차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예린이 먼저 물었다. 찾아가야지. 언제? 오늘. 지금. 우진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가는 내내 두 사람은 긴장했다. 20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만나려니 두려웠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믿지 않으면? 놀라서 도망가면? 천천히 하자. 우진이 예린의 손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놀라지 않게. 응, 천천히. 1시간쯤 달렸을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다. 낡은 주택가였다. 좁은 골목들, 오래된 건물들.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내렸다.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췄다. 101호라고 적힌 반지하 입구가 보였다. 예린은 우진의 손을 꽉 잡았다. 여기야? 응, 여기. 계단 앞에 섰다. 아래로 내려가는 낡은 계단. 우진은 한 발 한 발 내려갔다. 예린이 뒤따랐다. 철문 앞에 도착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문. 우진은 벨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됐어? 응. 땡그랑. 벨이 울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금 열렸다. 나영이 서 있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봤다. 누구세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재판 때 뵀던 정우진 판사입니다. 나영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아, 판사님. 무슨 일로?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나영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린이 앞으로 나섰다. 혹시 이런 신발 가지고 계신가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흑백 사진 속 분홍색 등개질 신발. 나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나영은 대답 대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어둔 채 우진과 예린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좁은 방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영은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안에서 분홍색 신발 한 짝이 나왔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우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거 어디서 난 건지 아세요? 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시설에서 저랑 함께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발견됐을 때 예린은 가방에서 다른 한 짝을 꺼냈다. 똑같은 색, 똑같은 무늬, 완벽한 한 켤레. 나영은 그것을 보고 숨이 멎었다. 어떻게?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20해 전 내 딸을 위해 만든 신발이에요. 나영은 뒤로 물러섰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에겐 딸이 있었어요. 정다은. 생후 사흘 만에 사라졌어요. 20해 전에. 그리고 당신이 발견된 시기, 장소, 그리고 이 신발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나영은 벽에 기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아니야. 예린이 다가왔다. 넌 버려진 게 아니야. 누군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거야.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믿을 수 없었다.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진이 말했다. 우리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 권리가 있어요. 나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준이 방에서 울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나영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우진과 예리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나영이 서준을 안고 나왔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진정했다. 예리는 아이를 보고 미소 지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검사해 보실래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영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진짜인지 알고 싶어요. 고마워요. 예린이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제 부모가 누군지. 우진은 병원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이 병원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검사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나영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우진과 예리는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나영을 봤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그때까지 잘 지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혔다. 우진과 예리는 계단을 올라가며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딸 맞을까? 맞을 거야. 느낌이 그래. 차에 올라타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일주일이면 결과 나온대. 긴 일주일이 되겠네. 응. 하지만 기다릴 수 있어. 20회를 기다렸는데.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영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서준은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있었다. 탁자 위에는 병원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정말 나를 찾고 있었을까? 나영은 소파에 앉아 메모지를 들여다봤다. DNA 검사. 그 세 글자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다. 만약 정말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갑자기 부모가 생긴다는 것, 가족이 생긴다는 것. 핸드폰을 들고 병원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네, 병원입니다. 저 DNA 검사 예약하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나영이요. 아, 네. 정우진 판사님께서 미리 연락 주셨어요. 내일 오전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그럼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서준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우진과 예린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오셨어요. 예린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네. 많이 고민하셨죠? 조금요. 검사는 간단했다.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것뿐이었다. 몇 분이면 끝났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전화로 안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우진이 물었다.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나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처 한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곳이었다. 4명이 앉을 자리로 안내받았다. 메뉴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준이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요. 순하네요. 우리 보고도 안 울고. 다행히 낯을 많이 안 가려요. 음식이 나왔다.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밥. 따뜻한 집밥 냄새가 났다.
많이 드세요. 예린이 권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준 이야기, 육아 이야기, 그리고 일상 이야기. 무겁지 않은 주제들이었다. 나영 씨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우진이 물었다. 요즘은 재택근무 시작했어요. 데이터 입력일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서준이 어린이집 가면 좀 더 안정적인 일 찾으려고요. 좋은 계획이에요.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나영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두 사람은 따뜻했고 강요하지 않았다. 혹시?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제가 정말 두 분의 딸이라면 그동안 왜 못 찾으신 거예요? 예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 잘못이었어요. 마트에 잠깐 들렀는데 유모차를 밖에 두고 들어갔어요. 5분도 안 됐어요. 우진이 말을 이었다. 나왔을 땐 내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도 했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나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힘드셨겠어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예린이 나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혼자 자라면서 괜찮아요. 시설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영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다. 거짓말. 예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힘들었을 거야. 괜찮다고 해도 돼. 나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조금 외로웠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두 분 잘못이 아니에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결과 나올 때까지 연락하고 지낼까요? 예린이 제안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요. 좋아요. 그럼 번호 교환해요.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나영은 서준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예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서준이도 잘 자고 있죠? 편안한 밤 되세요. 나영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좋았어요. 서준이 잘 자고 있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작은 교류였지만 나영에게는 큰 의미였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다. 나영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예린과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따뜻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서준이 오늘 처음으로 혼자 앉았어요. 축하해요. 사진 보내줄래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나영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우진의 집에서는 두 사람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 언제 나온대? 예린이 물었다. 내일이면 나올 거야. 떨려. 나도 그래. 우진은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다은이 태어난 날 쓴 일기. 오늘 우리 딸 다은이가 태어났다. 작고 소중한 생명.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20해 동안 그를 괴롭혔다. 여보. 예린이 서재로 들어왔다. 또 그거 보고 있어? 응. 이제 그만 자책해.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 하지만은 없어.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았잖아. 우진은 일기장을 덮었다. 맞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우진이 받았다. 네, 정우진입니다. 판사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나왔나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생물학적 부모 관계가 확실합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다. 예린이 옆에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우진은 예린을 봤다. 우리 딸이야. 확실해. 예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다. 우진이 그녀를 안았다. 찾았어. 우리 다은이 찾았어. 응, 찾았어. 한참을 울고 나서 우진은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영 씨, 저 정우진입니다. 네, 판사님. 결과 나왔어요. 나영의 숨소리가 멈췄다. 어떻게 나왔어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 딸이에요. 정다은. 전화 너머로 나영의 흐느낌이 들렸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영은 한참을 울었다. 우진도 예린도 함께 울었다. 만나도 될까요? 나영이 물었다. 당연하죠. 지금 가도 돼요.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우진과 예린은 서둘러 준비했다. 가자. 우리 딸한테. 차는 빠르게 달렸다. 두 사람의 마음은 더 빨랐다. 차는 익숙한 골목에 도착했다. 우진과 예린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예린의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뭐 샀어? 그냥 필요할 것 같은 거. 뭐가 들었는데? 아기 옷, 장난감, 식료품 이것저것. 우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 응. 가자. 계단을 내려가 문 앞에 섰다. 우진이 벨을 눌렀다. 땡그랑. 문이 열렸다. 나영이 서 있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아빠, 엄마. 그 말에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우진도 목이 메었다. 들어가도 될까?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서준은 침대에서 놀고 있었다. 우리 외손자. 예린이 다가가 서준을 안아 올렸다. 할머니 왔어. 나영은 쇼핑백을 보고 당황했다. 이게 다 뭐예요?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사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밖에 못 샀어. 예린이 웃으며 말했다. 우진은 방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환경은 좋지 않았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1년쯤요. 이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다은아. 우진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우리 다은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20해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너무 큰 걸 받는 것 같아요. 큰 게 아니야. 예린이 말했다. 당연한 거야. 부모로서. 하지만은 없어.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내 부모야.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거야. 나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마워. 그날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4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일단 좋은 집부터 구하자. 우진이 제안했다. 그리고 천천히 적응해 가는 거야. 적응이요? 응.
우리도 적응해야 해. 갑자기 24살 딸이 생긴 거니까. 나영은 웃었다. 저도요. 갑자기 부모님이 생긴 거니까요. 그래. 천천히 가자.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 서준이 크기에도 좋은 환경. 일주일 만에 좋은 집을 찾았다. 투룸의 화장실과 주방이 분리된 집. 보증금과 월세는 우진과 예린이 부담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딸인데. 이사 날 우진과 예린이 직접 도왔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옮겼다. 새 집에 도착하자 나영은 감탄했다.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 네. 정말이요. 예린은 냉장고를 미리 채워놨다. 식료품, 반찬, 그리고 서준이 이유식 재료. 이제 당분간은 걱정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만 고맙다고 해.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나영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저녁이 되자 예린이 음식을 준비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우진이 물었다. 이제 이름 바꿀까? 이름이요? 응. 본명으로. 정다은으로. 나영은 잠시 생각했다. 바꿀 수 있어요? 물론이지. 원래 내 이름이니까. 그럼 바꾸고 싶어요. 좋아. 내가 서류 준비해 줄게. 며칠 후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났다. 한나영은 공식적으로 정다은이 되었다. 이제 진짜 우리 딸이네. 예린이 말했다. 처음부터 우리 딸이었잖아. 그래. 맞아. 다은은 새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다. 정다은이라고 적힌 이름. 낯설지만 좋아요. 익숙해질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서준은 이미 잠들었다. 다은아. 우진이 불렀다. 네, 아빠. 그 호칭에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앞으로 우리 함께 살까? 네. 완전히 함께. 한 집에서. 다은은 당황했다. 여기도 충분히 좋은데요. 우리 집으로 와. 너랑 서준이랑. 하지만은 없어. 예린이 말했다. 우린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사는 거야.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거야.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살아요. 세 사람은 껴안았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온기. 이제 다시 찾았다. 한 달 후 다은과 서준은 우진과 예린의 집으로 이사했다. 넓은 거실, 정원이 있는 집. 서준은 정원에서 뛰어놀 수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다은은 자신의 방 문을 열고 닫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우진과 예린은 그녀를 편하게 대했다. 여기는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 네. 아침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다. 예린이 준비한 아침. 따뜻한 밥,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겠어. 예린이 다은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당연한 건데. 식사 후 우진은 출근했다. 다은은 예린과 함께 집안일을 했다. 설거지, 빨래, 청소. 함께하니 즐거웠다. 다은아, 요리 배우고 싶어?
네. 그럼 오늘 점심은 같이 만들어 보자. 예리는 다은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칼 쓰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양념하는 법. 와, 잘하네. 정말요? 응. 금방 배우는 걸. 다은은 뿌듯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예린이 물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저요? 응. 꿈 같은 거. 다은은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서준이 잘 키우고 싶어요. 그것도 좋지. 하지만 너의 꿈도 있어야 해. 제 꿈이요.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 많아.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저녁이 되자 우진이 퇴근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한테 요리 배웠어요. 그래. 뭐 배웠는데? 김치찌개요. 오, 내일 해줄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다은이 잘할 거야. 다은은 미소 지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그녀에게는 특별했다. 밤이 되자 다은은 서준을 재웠다. 아이는 새 방이 마음에 드는지 금방 잠들었다. 거실로 나오자 우진과 예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은아, 이리 와. 다은은 다가가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예린이 다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제가요? 응. 20해 동안 기다렸어. 이 순간을.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평생 기다렸어요. 가족을. 세 사람은 껴안았다. 따뜻했다. 며칠 후 다은은 처음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예린이 가르쳐준 김치찌개. 맛봐주세요. 우진이 한 숟가락 떴다. 맛있는데? 정말요? 응. 진짜 맛있어. 예린도 맛을 봤다. 완벽해.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네. 다은은 뿌듯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 이런 작은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 식사를 하며 우진이 물었다. 다은아, 공부하고 싶은 거 있어? 공부요? 응. 학교 가고 싶거나 자격증 따고 싶거나. 다은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은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볼게요. 좋아. 그날 밤 다은은 일기를 썼다. 오늘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 요리를 했다. 맛있다고 해줘서 정말 기뻤다. 이런 작은 행복이 계속되길 바란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밝게 빛나는 별들. 이제 내 인생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다은은 미소 지었다. 가능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다은을 깨웠다. 엄마. 응, 일어났어.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갔다. 예린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잘 잤어? 네. 정말 푹 잤어요. 다행이다. 아침 먹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우진은 신문을 읽고 예린은 커피를 마시고 다은은 서준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하루. 하지만 다은에겐 기적 같은 일상이었다. 아빠, 응? 저 공부하고 싶어요. 우진은 신문을 내렸다. 뭘 공부하고 싶은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검정고시부터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학원도 알아보고 교재도 사주고. 다은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공부하겠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예린도 거들었다. 나도 도와줄게. 서준이는 내가 봐줄 테니까 공부에 집중해. 정말요? 응. 우리 다은이 공부하는 거 보고 싶어.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보다 큰 선물은 없었다. 열심히 할게요. 꼭. 알아. 우리 다은이 잘할 거야. 그날부터 다은은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오전엔 공부하고 오후엔 서준을 돌보고 저녁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목표가 있고 가족이 있고 희망이 있었다. 몇 달 후 다은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합격했어요. 예린이 달려왔다. 정말 축하해. 우진도 퇴근하자마자 케이크를 사왔다. 우리 딸 합격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케이크를 자르며 다은은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것을 이룰 거야. 그날 밤 온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다은아. 우진이 불렀다. 네. 자랑스러워. 정말. 저도요.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네. 믿어요. 예린이 다은을 안았다.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게. 알아요. 엄마. 서준도 곁에서 까르르 웃었다. 온 가족이 웃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이것이 다은이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다. 1년이 흘렀다. 다은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회복지학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원서 넣었어? 우진이 물었다. 네. 오늘 넣었어요. 결과 언제 나와? 다음 달이요. 잘 될 거야. 걱정 마. 다은은 미소 지었다. 불안하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준은 이제 두 돌이 다 되어갔다. 뛰어다니고 말도 곧잘했다. 할아버지. 서준이 우진에게 달려갔다. 우리 서준이. 오늘 뭐 했어? 놀았어. 그래. 재밌었어? 응. 예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은이 도왔다. 엄마, 이거 이렇게 해요? 응, 잘하고 있어. 요리 실력이 늘었죠? 많이 늘었지. 이제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에이, 그렇진 않아요. 모녀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다은이가 만든 거야. 맛있게 먹어. 우진이 한 입 먹고 엄지를 들었다. 완벽해.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예린이 물었다. 다은아,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좋은 계획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보호시설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꿈이야.
저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마음이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다.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다은아. 우진이 불렀다. 네. 행복해? 다은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그래. 예린이 거들었다. 내가 와서 우리 삶이 완전해졌어. 저도요. 엄마 아빠 만나서 제 삶이 완전해졌어요. 서준이 다은의 무릎에 기어 올라왔다. 엄마. 응, 우리 서준이. 사랑해. 다은은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도 사랑해. 우진과 예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우리 정말 복 받았어. 그러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날 밤 다은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우리 가족이 된 지 1년이 되었다. 이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미래가 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란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마워요. 다은은 작게 속삭였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다은은 상쾌하게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예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잘 잤어? 네.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그럼 됐다. 아침 먹자. 우진과 서준도 합류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 날씨 좋네. 우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들이 갈까? 좋아요. 다은이 대답했다. 서준이도 좋아하겠어요. 그럼 결정. 점심 먹고 공원 가자. 온 가족은 공원으로 향했다. 서준은 유모차에 앉아 신나했다.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여기 앉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평화롭다. 우진이 말했다. 그러게요. 다은이 대답했다. 이런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평범한 게 최고야. 예린이 서준을 안아 올렸다. 우리 서준이 저기 봐. 새들이 있어. 새. 서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온 가족은 공원에서 오후를 보냈다. 산책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사진도 찍었다. 가족 사진 찍을까? 우진이 제안했다.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네 사람이 환하게 웃는 사진. 이쁘게 나왔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좋은 생각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라서 특별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은이 말했다. 나도. 우진이 대답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어. 그럴 거야. 예린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믿어요. 그날 밤 다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다은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고마워요. 찾아줘서, 사랑해줘서,
다은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편안하고 행복한 잠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진담이었습니다.